새벽 4시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 창은 도시의 불빛을 담아내는 거대한 캔버스였다. 하지만 안강민에게 그 화려한 야경은 그저 차가운 유리창에 반사되는 자신의 공허한 실루엣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 유진 캐피탈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의 손끝에서 수조원이 오갔고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는 방금 또 하나의 적대적 인수를 성공시켰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축하 메시지가 최고급 스마트폰을 가득 메웠지만 강민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호박색 액체가 얼음과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성공. 그것은 그에게 마약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어떤 황홀경도 주지 못하는 내성만 남았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의 실패의 증거였다. 5년 전 이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안에 서유진이 끓이던 찌개의 냄새와 어린 딸아이의 서툰 그림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었다.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내쫓은 것이 바로 안강민 그 자신이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기억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유진의 지친 얼굴. 강민 씨, 제발 우리에겐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날카로운 말들. 그런 나약한 소리 하려면 입 다물어. 난 정상에 올라야 해. 당신처럼 안주하는 사람으론 날 이해 못해. 그 정상에 그는 지금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성공 가도는 한 여자, 한소희의 등장과 궤를 같이 했다. 유진 캐피탈의 인턴으로 들어왔던 그녀는 야망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었다. 그녀는 강민의 냉혹함과 전략적인 천재성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고 강민은 그런 그녀의 숭배를 즐겼다. 유진이 주지 못했던 자극적인 긴장감과 자신의 능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한소희는 그의 전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조수가 되었고 그의 그림자가 되었으며 결국 그의 침실까지 파고들었다. 강민은 그것이 사랑이라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비춰주는 거울에 대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했다. 그는 그 거울에 중독되었고 결국 진짜 자신을 비춰주던 따뜻한 거울, 유진을 깨뜨려 버렸다. 이혼해줘요. 유진은 마지막까지도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얼굴로 단 한 번의 눈물과 함께 그 말을 내뱉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가 이 집을 떠나던 날, 강민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한소희와 함께라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비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한소희는 그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선배, 아니, 강민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배한테 배운 걸로 나도 내 세상을 가져보려고. 그녀는 그가 가르쳐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뒤통수를 쳤다. 그녀는 강민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갔고 강민은 빈 껍데기가 된 채 버려졌다. 그 후 5년. 강민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성공은 그가 겪은 배신과 상실을 잊게 해줄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는 유진 캐피탈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유진과 딸의 소식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의 죄책감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였다. 현관에 스마트 패드가 조용히 울렸다. 이 시간에 방문할 사람은 없었다.
인공지능 비서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알렸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발송된 특급 우편물입니다. 강민은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묵직한 무게의 검은색 봉투였다. 얇은 금박으로 새겨진 로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 태아그룹의 문장이었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두꺼운 질감의 카드, 태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이었다. 이런 행사는 보통 그의 비서실에서 알아서 처리했다. 왜 이런 것이 집으로 직접 배송되었는지 의아해하며 그는 초대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초대장의 발신인. 공식적인 초대는 태아그룹 김준혁 회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 이 초대를 특별히 관리한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아 전략기획펀드 본부장 한소희. 그 이름은 그의 흉터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태아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있었다. 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위스키 잔을 쥐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손이었다. 한소희. 그녀가 태아에. 그것도 본부장.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고작해야 다른 투자사의 대리급으로 이직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5년 만에 태아그룹의 본부장이라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고속 승진이었다. 그는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책상 위 세대의 모니터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지배 구조와 최근 임원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맹렬하게 춤췄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정보를 보며 숨을 삼켰다. 한소희는 단순한 본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 김준혁 회장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2년 전 세간의 떠들썩한 스캔들을 잠재우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태아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가장 공격적인 신규 사업 펀드를 이끄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녀는 강민에게서 배운 M&A 기술을 이용해 김준혁 회장의 눈에 들었고 그의 제국을 차지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된 것이었다. 하하하. 강민의 입에서 공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한소희의 야망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저 성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손에 넣었다. 강민은 그저 그녀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잠시 딛고 일어선 편리하고 유능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보낸 초대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승전보이자 조롱이었다. 봐, 안강민, 네가 버린 여자, 네가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넌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러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 모욕적인 연극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상처가 골마 터지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것은 분노였고 굴욕이었으며 동시에 지독한 후회였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여자가 그가 버린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 그 여자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지, 또한 그는 어쩌면 그곳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혹은 마주쳐야만 하는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서유진.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강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졌다. 태아그룹의 파티.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대가 되었다. 그는 이 지독한 연극의 관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한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소희, 네가 감히 나를 초대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복수심이든 아니면 지독한 자기 파괴의 시작이든 그는 이제 움직여야만 했다. 과거의 망령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태아그룹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은 차가운 겨울비에 젖어 있었다. 안강민은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감정 없는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그는 파티가 열리는 태아그룹의 플래그십 호텔을 바라보았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수천 명의 야망과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초대장을 만지작거렸다. 한소희. 그 이름은 이제 그의 입안에서 독처럼 썼다. 그는 이 파티에 가는 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자신의 실패를,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그를 호텔 입구에 붉은 카펫 앞에 내려주었을 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유진 캐피탈의 안강민 본부장.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뉴스였다.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는 순간 강민은 압도적인 사치와 권력의 공기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유럽에서 초청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클래식 선율이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를 유영했다. 대한민국의 정계, 체계, 법조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팔고 정보를 교환하며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강민은 그 군중 속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이런 자리에 익숙했지만 오늘 밤 그의 목적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혹은 자신의 사형 집행인을 찾는 죄인처럼 군중 속을 훑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무대의 중앙,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환하게 비추는 곳, 태아그룹의 김준혁 회장 옆에 서 있는 한소희. 그녀는 5년 전 그의 사무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에메랄드 그린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오만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자신보다 20살은 좋기 많아 보이는 김준혁 회장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웃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김준혁 회장. 재계의 공룡이라 불리는 그는 한때 자신을 위협했던 모든 경쟁자를 짓밟고 정상에 선 남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한소희의 허리를 감싼 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소유욕과 맹목적인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소희는 그 권력자의 애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용해 강민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정상에 올라선 것이었다. 그 순간 마치 모든 소음이 멎은 것처럼 한소희의 시선이 군중을 가로질러 정확히 강민에게 꽂혔다. 그녀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살짝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 입가에 천천히 승리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조롱이자 확인 사살이었다. 네가 감히 내 초대에 응했구나, 안강민. 그녀는 입모양으로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강민은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굴욕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듯 돌아서서 바텐더에게 가장 독한 술을 주문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살인 기술로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물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파티장을 당장 벗어나고 싶었다. 그가 막 몸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의 어깨에 부딪혔다. 쟁반을 든 케이터링 직원이었다. 몇 개의 빈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깨지진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목소리. 강민은 신경질적으로 옷을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다. 앞 좀. 그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이 아니었다. 검은색의 단정한 유니폼. 가슴에는 청아푸드라는 작은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여자는 서유진. 강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전안에 그가 버린 여자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파티의 음식을 책임지는 케이터링 업체의 대표로 와 있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비단결 같았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실용적으로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혼 전 언제나 그의 눈치만 보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단단했으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선 생존자였다. 유진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눈빛이 끔찍한 과거의 망령을 마주한 듯 흔들렸다. 그녀에게 안강민은 그저 전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자이자 자신을 배신하고 한소희를 택한 남자였다. 강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강민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잔인한 대조, 한쪽에서는 자신이 가르친 악마가 여왕이 되어 세상을 군림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파괴했던 선한 여인이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얼어붙은 시간 속으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머,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서 대표님.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한소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뒤에는 김준혁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한소희는 방금 전 강민을 바라보던 그 승리감 넘치는 미소를 지우고 걱정스럽다는 듯 과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 본부장님, 와주셨네요. 제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경멸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분은 오늘 파티의 케이터링을 맡아주신 청아푸드의 서유진 대표님.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녀는 케이터링과 대표님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강조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소희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 그녀는 유진의 회사가 이 파티를 맡게 하고 동시에 강민을 초대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무대에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두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대면시킨 것이다. 그녀는 강민의 후회와 유진의 굴욕을 동시에 즐기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의 잔인함을 깨달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소희나 강민을 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상황의 정점에 있는 김준혁 회장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님, 귀한 행사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강민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자신의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완벽한 무시. 그것은 강민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팠다. 한소희는 유진의 그런 모습에 잠시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시 김 회장의 팔에 매달리며 웃었다. 자, 여보, 저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셨네요. 강민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한소희의 오만한 미소와 유진의 상처받았지만 굳건한 뒷모습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달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비참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후회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태아그룹 50주년 기념 파티가 남긴 것은 지독한 숙취와 선명한 굴욕감뿐이었다. 안강민은 다음 날 새벽 유진 캐피탈 40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미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밤새 내린 겨울비가 창을 때렸지만 그의 분노와 후회로 들끓는 속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소희의 승리감에 찬 미소, 그리고 서유진의 굳건했던 뒷모습, 그 잔인한 밤의 두 이미지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M.A. 전문가로서의 안강민은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냉철한 이성과는 달리 통제불능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한소희가 그를 부른 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 그녀의 새로운 사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전 9시 정각.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그의 사무실 비상벨이 찢어질 듯 울렸다. 유진 캐피탈의 모든 모니터에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태아그룹, 청아식품에 대한 적대적 인수, M.A. 전격 선언, 주당 8만 원, 총 5천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 제한. 그의 팀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강민은 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청아식품, 청아라는 이름, 그것은 어젯밤 유진의 유니폼에 박혀있던 바로 그 로고였다. 그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즉시 청아식품의 기업 개요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손은 떨림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팀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본부장님, 이상합니다. 청아식품은 연매출 2천억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물론 알짜배기지만 태아그룹 같은 공룡이 직접 나설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수익성도 낮고 사양산업에 가깝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아식품의 연역을 스크롤하며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었다. 유진의 케이터링 업체. 이름은 청아 케이터링이었다. 그리고 청아식품은 그녀의 아버지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유진의 가족 그 자체였다. 그녀가 물려받은 유산이자 그녀의 뿌리였다. 유진은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딴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을 터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학살이었다. 한소희. 그녀는 김준혁 회장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서유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산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케이터링 사업이 청아식품의 유기농 식자재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했던 것이다. 청아식품이 넘어가면 유진의 케이터링 사업도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한소희는 그가 가르쳐준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본진을 치지 마라. 적의 보급로와 그가 지키려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먼저 파괴하라. 그가 MA의 기본이라며 읊조리던 잔인한 철학을 그의 전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한소희가 유진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경멸을 떠올렸다. 한소희는 유진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신이 안강민의 아내였던 시절, 자신보다 더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그 여자를 향한 뒤틀린 질투와 복수심. 그것이 5천억 원짜리 적대적 인수의 실체였다. 본부장님, 지금 청아식품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제시한 가격은 현재 주가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건 방어할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겁니다. 팀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태아그룹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청아식품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다. 강민은 눈을 감았다. 그는 유진을 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제 와서 그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한소희라는 괴물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그 괴물을 키워냈으니까.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연결했다. 본부장님, 방금 청아식품 측에서 긴급하게 방어자문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강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유진이 그에게 누가 연락을 했지. 그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청아식품의 서유진 대표이사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유진. 그녀는 케이터링 업체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는 대표이사였다. 그녀는 어젯밤 그 굴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은 비틀거렸다. 유진이 그에게 연락을 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가. 그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잡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 안강민의 능력이 필요한 절박한 고객사의 요청이었다. 그리고 본부장님, 비서가 말을 이었다. 그녀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방어전은 유진 캐피탈의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안강민 본부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의 절정이었다. 서유진은 알고 있었다. 한소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소희의 전술을 만들어낸 바로 그 스승 안강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사무실 안에 모든 팀원들이 강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유진 캐피탈 대 태아그룹.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자 MA 업계 역사에 남을 빅매치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두 여자의 전쟁이자 한 남자의 참회록이라는 것을. 안강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당장, 룸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팀원 비상 소집하고 청아식품의 모든 자료, 10년치, 재무제표부터
주주 명부까지 10분 안에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통유리창 밖에 폭풍 우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유진 대표에게 전해 유진 캐피탈이 그녀의 방패가 되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태아그룹의 빌딩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소희, 네가 게임을 시작했으니 끝은 내가 낸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진 캐피탈 40층의 원룸은 이미 72시간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수면 부족으로 퀭한 눈을 한 채 끝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와 씨름했다. 방안은 차가운 서버 소음과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안강민의 낮은 지시가 울릴 때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전장의 총사령관이었다. 화이트 나이트백 기사, 후보 리스트, 다시 검토해. 청아식품의 기업 이념에 동의할 만한 장기 투자자들, ESG 펀드, 전부 다 10분 준다. 강민의 목소리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강철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유진 캐피탈의 모든 자원을 이 방어전에 쏟아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 속죄의 전쟁이었다. 그는 청아식품의 주주 명부를 바라보았다. 51%의 지분을 가진 서유진과 특수관계인, 나머지 49%가 시장에 풀려 있었다. 태아는 이미 시장에서 15%를 매집했고 나머지 36%를 차지하기 위해 5천억 원의 실탄을 준비했다. 강민의 전략은 간단했다. 유진의 51%에 더해 최소 10%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태아의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는 것. 본부장님, 찾았습니다. 더 포레스트 홀딩스 싱가포르계 친환경 펀드입니다. 청아식품의 유기농 사업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5% 지분 확보 가능성 높습니다. 한주니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즉시 강민이 직접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싱가포르의 펀드 매니저와 10분간 막힘없는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늦었어.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더 포레스트는 방금 태아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군. 청아식품 인수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어.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소희. 그녀가 한 발 빨랐다. 그녀는 강민이 백기사를 찾을 것을 알았고 그가 접촉할 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를 먼저 매수해버린 것이다. 언론 플레이는 어때? 태하의 비윤리적인 MA를 열어내. 본부장님, 지금입니다. 다른 팀원이 다급하게 모니터를 돌렸다. 대한민국 최대 경제 채널의 메인 뉴스였다. 화면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경제평론가가 청아식품의 재무제표를 띄워놓고 있었다. 청아식품, 겉보기엔 윤리경영. 실상은 3대째 이어진 족벌 경영의 폐해. RD 투자 제로, 부채 비율 업계 평균 3배. 태하의 인수는 썩은 뿌리를 도려낼 기회. 강민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저 평론가는 그가 MA를 할 때 자주 이용하던 입이었다. 그가 써주던 각본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한소희는 그의 미디어 네트워크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방패와 칼을 모두 빼앗아 이제 그것으로 유진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완벽하게. 강민의 목소리에는 자조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플랜 B로 간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그들을 압박해서라도 우호 지분을. 본부장님, 이번에는 그의 수석 비서가 다급하게 룸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아그룹 측에서 유진 캐피탈이 청아식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혐의로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월요 만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이것은 치명타였다.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유진 캐피탈은 이 방어전에서 손을 떼어야 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말도 안 돼. 증거도 없이. 한 팀원이 중얼거렸다. 강민은 눈을 감았다. 증거? 한소희에게 증거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의혹만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가 과거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슬아슬하게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공을 거둬왔다는 것을. 그녀는 강민의 과거 방식 자체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 팀을 흔들고 있어. 강민은 자신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눈에서 불안과 의심을 읽었다. 유진 캐피탈의 에이스 팀이 와해될 위기였다. 모두 내보내. 강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이 방엔 나 혼자 있겠다. 48시간 동안 누구도 날 방해하지 마. 팀원들은 망설였지만 그의 얼음 같은 눈빛에 눌려 하나둘 방을 나갔다. 텅 빈 워룸. 수십 개의 모니터만이 청아식품의 폭락하는 주가를 붉은색으로 비추고 있었다. 강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치고 궁지에 몰린 모습. 그는 한소희와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그녀가 이 전쟁을 선포한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었다. 선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여자한테서 손 떼요. 이건 선배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싸움이니까. 그때 그는 대답했다. 네가 감히 내게서 배운 걸로 내게 도전하는 거냐. 한소희는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선배. 난 선배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난 선배가 하지 못한 것까지 배운 거예요. 선배는 너무 무르거든. 특히 그 여자 일이라면. 전화는 끊겼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강민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유진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한소희는 그 죄책감마저도 그의 전략을 묶는 족쇄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전략, 인맥, 미디어, 심지어 그의 과거와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했다. 그가 아는 모든 전공법은 차단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가 한소희에게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인 전략. 스스로 독을 마셔 적을 죽이는 포이즌 필 전략. 하지만 그것은 청아식품뿐만 아니라 유진 캐피탈, 그리고 안강민 자신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서유진을 향한 죄책감으로 다시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그 독배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청아식품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한소희가 설계한 금감원 조사라는 덫은 치명적이었다. 유진 캐피탈이 개입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의혹을 확산시켰고 윤리 경영을 내세우던 청아식품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기관 투자자들은 태하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며 우호 지분 의사를 철회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안강민은 48시간 만에 워룸에서 나왔지만 이미 전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있었다. 유진 캐피탈의 최고 경영진은 그에게 청아식품 방어전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명령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채 모니터에 떠오른 청아식품의 파산 가능성 리포트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할수록 유진은 더 빨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인터컴으로 연락했다. 본부장님, 서유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보안팀의 재질을 뿌리치고 지금 복도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을 미처 정돈하지 못한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처음으로 강민의 영역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 파티장에서 만난 침착한 케이터링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왕이었다. 나가주세요. 그녀는 강민의 비서에게 차갑게 말했고 비서는 허둥지둥 문을 닫고 나갔다. 거대한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강민의 책상으로 걸어왔다. 당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이 개입한 순간부터 모든 게 최악이 됐어. 금감원? 주가 조작? 당신은 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하러 온 거였어. 강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유진의 비난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유진 씨, 그건 한소희의 함정이야. 내가 의도한 게 그럼 막았어야지. 유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아그룹의 공개 매수 제안서를 집어 강민의 가슴에 던졌다. 이게 당신 실력이야? 이게 대한민국 최고 M&A 전문가의 일처리 방식이냐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절망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난 당신에게 연민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프로페셔널한 대표이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나는 유진 캐피탈의 고객이야. 내 회사를 방어해 달라고 대한민국 최고가에 달하는 자문 수수료를 지불한 고객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당신 회사 경영진이 무서워서 한소희가 두려워서 이 사무실에 숨어 있잖아. 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다. 그는 한소희에게 졌고 자신의 회사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유진을 2번 죽이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태아가 제시한 공개 매수 마감 시한이야. 유진은 그의 책상 모서리를 짚고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약속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당신의 의무를 이행해. 안강민. 그녀는 그를 고객으로서 압박했다. 아니면 당신도 결국 한소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든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배신하고 정상에 섰고 당신은 배신당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녀의 잔인한 진단은 강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유진은 그가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강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쉰 모래처럼 거칠었다. 유진이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내가 다 망쳤어. 당신 말이 맞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억짜리 M&A를 성사시킬 때도 보이지 않았던 절박함이 그의 눈에 어렸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유진을 버렸고 그가 한소희라는 괴물을 키웠다. 이 모든 비극은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끝도 그가 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유진 캐피탈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 순간 오직 유진의 절박한 눈빛에 답해야만 했다. 내일 오전 10시라고 했지. 강민은 자신의 월음 비상 버튼을 눌렀다. 해고 명령을 내렸던 팀원들을 다시 호출하는 버튼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한소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마지막 카드. 유진이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각오가 된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건 청아식품을 살리는 동시에 당신의 회사, 유진 캐피탈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유진이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강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유진 캐피탈이 나를 버렸어.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는 인터컴을 잡았다. 수석 팀장, 지금 당장 크라운 주얼 방어 전략, 코드명 스코치드 어스, 스콜스 듀얼트, 프로토콜을 준비해. 그것은 포이즌 필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전략이었다. 청아식품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 즉 유기농 특허와 전국 유통망, 크라운 주얼을 태아가 인수하기 직전에 강민이 미리 설립한 유령회사 SPV에 헐값에 매각해버리는 것이었다. 태아가 청아식품을 인수하더라도 그들은 빈 껍데기만 갖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유진 캐피탈의 라이선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불법의 경계에 선 전략이었다. 유진은 그의 광기 어린 결단에 숨을 삼켰다.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지. 강민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던졌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내가 미쳐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어.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망쳐버린 모든 것을 위해서.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날 믿어. 내일 아침 한소희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승리가 제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될 거야. 공개 매수 마감 시한인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안강민의 스코치드어스 전략은 밤사이에 정광석화처럼 실행되었다. 청아식품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핵심 자산인 유기농 특허권과 전국 유통망 라이선스 전체를 계약 조건에 따라 서유진 대표가 지정하는 제3자 법인에 단돈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그 제3자 법인은 강민이 하룻밤 만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마피 자태아그룹은 즉각 공개 매수를 철회했다. 5천억 원을 주고 빈 껍데기를 살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후에 몰아쳤다. 청아식품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 모든 방어 전략을 설계한 유진 캐피탈이 역풍을 맞았다. 언론은 경영권 방어인가 소액 주주를 무시한 역대급 배임 행위인가라며 안강민과 유진 캐피탈을 맹비난했다. 유진 캐피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폭락했다. 회사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났다. 안강민이 앉아있던 40층 사무실은 분노한 이사회 임원들과 법무팀에 의해 점령당했다. 안강민 본부장,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라이선스를 날려 먹을 셈인가. 최고 경영진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강민은 모든 직위에서 즉각 해제되었고 징계위원회와 함께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짐을 쌀 시간도 없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 그의 명성, 그의 부, 그의 경력이 단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팀원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유진 캐피탈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망친 역적이 되어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소희였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갑고 승리감에 도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꼴 좋네, 안강민. 결국 당신이 택한 게 고작 이거였어? 그 여자를 지키겠다고. 당신 회사랑 그 여자의 회사까지 빈 껍데기로 만들었어.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선배.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비록 청아식품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인 안강민의 파멸과
서유진의 몰락은 완벽하게 달성된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역시 감성적인 똥멍청이었어. 그게 당신 한계야. 잘 가, 안강민. 지옥에서 보자고. 전화가 끊겼다. 강민은 창백한 얼굴로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한소희의 말이 맞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유진 캐피탈은 그에게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것이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지지 않았다. 한소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강민이 지난 48시간 동안 워룸에서 한 일은 단순히 스코치드어스 전략을 준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방어 전략과 동시에 한소희가 왜 이 상식적이지 않은 MA에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동원했는지 그 돈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MA 전문가였다. 그는 숫자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소희의 돈 흐름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공식 자금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용하는 태아 전략 기획 펀드를 이용했다. 그리고 강민이 넥서스 레벨의 추적 기술을 동원해 그 펀드의 자금 흐름을 파고들었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5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은 김준혁 회장이 수십 년간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비자금이었다. 한소희는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검은 돈을 청아식품 인수라는 합법적인 MA를 통해 세탁한 뒤 인수한 청아식품을 유동화시켜 그 자금을 다시 자신만 아는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청아식품 인수는 서유진을 향한 복수이자 동시에 남편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일부였다. 강민이 실행한 스코치드어스 전략의 진짜 목적은 이것이었다. 청아식품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 MA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한소희가 세탁하려던 5천억 원의 비자금을 공중에 띄워버리고 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는 청아식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돈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은 것이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강민의 개인 서버에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이사회의 해고 통보를 기다리며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증거를 금감원에 넘길 것인가? 그렇게 하면 한소희는 물론 태아그룹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MA에 깊숙이 개입한 유진 캐피탈 역시 공범으로 몰려 파산할 것이고 그 역시 주가 조작 및 배임의 주범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터였다. 그는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런 파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강민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지 더 큰 파멸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외과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사용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금감원도 언론사도 아니었다. 그는 딱 한 군데. 그가 워룸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태하그룹 김준혁 회장의 집무실 직통, 그의 60년 지기 집사의 개인 번호였다. 강민은 그가 재계에서 회장의 그림자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가? 유진 캐피탈의 안강민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금 회장님께 보고 드릴 수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집사가 차갑게 말했다. 강민은 그의 말을 잘랐다. 김준혁 회장님께 전하십시오. 청아식품건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운용하시는 태아전략 펀드의 5천억 원짜리 포트폴리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은어였다.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사모님의 개인 MA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원래 어디로 가려 했는지 그 여행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10분 뒤에 회장님 별채로 오시게. 혼자. 강민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유진 캐피탈에서 해고될 것이다. 그는 업계에서 매장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한소희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을 멈추고 자신이 키워낸 괴물을, 그 괴물을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게 만들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전장으로 향했다. 태아그룹 김준혁 회장의 별채는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 철저히 고립된 요새와도 같았다. 안강민은 김 회장의 집사가 보낸 차를 타고 수십 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그곳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운명과 한소희의 운명이 담긴 암호화된 태블릿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그는 적어도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별채의 서재는 고전적인 유럽의 성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난로가 타오르는 방 한가운데 김준혁 회장이 붉은 벨벳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로 불리는 늙은 집사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자네가 안강민인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내 아내와 내 돈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그는 내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강민의 의도를 떠보았다. 강민은 그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태블릿을 서재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회장님, 스크린이 켜지고 복잡한 숫과 화살표로 이루어진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지만 그 내용은 지옥도와도 같았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김 회장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 금고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이 태아 전략 펀드라는 하나의 깔때기를 통해 청아식품 인수라는 명목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회장님께서도 승인하신 그림이겠지요. 강민이 차갑게 말했다. 비자금을 합법적인 MA를 통해 세탁하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민이 어디까지 아는지 재고 있었다. 강민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새로운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만약 청아식품 인수가 성공했다면 그 돈이 흘러 들어갈 목적지였다. 그것은 김 회장의 또 다른 차명 계좌가 아니었다. 그것은 HS 한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리텐슈타인의 신생 신탁 계좌였다. 사모님께서는 회장님의 돈을 세탁해 드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그녀는 그 돈을 통째로 훔쳐 회장님의 제국 밖으로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강민은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한소희가 브라질 국적의 위조 여권을 신청한 내역과 리텐슈타인 신탁 계좌의 유일한 수혜자인 한소희의 서명 파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유진에 대한 복수는 그저 이 거대한 사기극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을지도 몰랐다.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 그리고 그가 말년에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젊은 아내. 그 모든 것이 그를 배신했다. 그의 분노는 강민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감히 자신을 기만한 한소희를 향한 것이었다. 서재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원하는 게 뭔가.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돈? 유진 캐피탈의 사장 자리? 강민은 태블릿의 연결을 해제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째, 청아식품과 서유진 대표에 대한 모든 법적 고발과 조사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 MA는 처음부터 태아의 불법 자금 때문에 시작된 것이니 피해자인 청아식품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유진 캐피탈에 대한 압박도 거둬주십시오. 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회사가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김 회장은 그의 두 번째 요구의 실소를 터뜨렸다. 자네는 유진 캐피탈에서 파문당할 텐데도 그것은 저의 몫입니다. 강민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회장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욕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후회와 속죄만이 남아 있었다. 알겠네. 그렇게 하지. 그 증거 나에게 넘기게. 다음 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태아그룹의 법무팀이 직접 검찰에 한소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녀를 긴급 체포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어젯밤까지 여왕이었던 한소희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수의를 입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청아식품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태아그룹이 MA를 철회하고 금감원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다. 서유진은 묵묵히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에게 고맙다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리고 안강민. 그는 예상대로 유진 캐피탈에서 즉각 해고당했다. 이사회는 그에게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슈퍼카, 은행 잔고는 모두 압류되었다. 그는 업계에서 배임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재기불능의 존재로 낙인 찍혔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몇 달이 흘렀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서울의 변두리 구로동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안강민은 유일하게 남은 낡은 정장을 입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MA 전문가 안강민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력서에서 유진 캐피탈의 경력을 모두 지우고 대학 졸업장 하나만 들고 월 200만 원짜리 격리직에 지원했다. 그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아그룹 전 펀드 본부장 한소희 씨,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그는 화면 속 완전히 생기를 잃고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는 한소희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만들어낸 괴물의 비참한 최후였다. 안강민 씨? 다음 안강민 씨 들어오세요. 호명 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기름진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의 이력서를 의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나이 먹도록 경력이 대학 졸업이 전부네? 그동안 뭐 하고 살았소? 안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수조 원을 움직이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기회마저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중년의 면접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MA 제왕이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그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애원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면접관이 당황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강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낡은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명예를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소희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그가 버렸던 가족, 서유진과 딸아이에 대한 지독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다른 여자가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그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